추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국회 법사위를 보고 있으니까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요. 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실화냐?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회의가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자꾸 정해되고 속개하고 했던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오빠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사법개혁 입법청문회 시작하자마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자유롭게 주시죠. 우리 신주호 대변인께서 네. 이거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추미애 위원장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네. 이 지금 약간 계엄과 탄핵 이후에 이 침체되어 있는 보수 진영의 정치권 그 분위기를 살려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나대면 나댈수록 이재명 아우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셔가지고 이재명 아우. 이재명이 아우예요. 그 추미애 추미애 위원장이 누님. 저기 586 개띠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64년생이요. 64년생이기 네. 때문에 6살 차이가 나는 아우거든요. 예. 6살 차이 나는 아우면 뭐 집에서 누나로서 잘 동생을 건실히 돌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 한 게 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의사진행 발언을 왜 했느냐? 그 모니터에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짜뉴스 유포한 걸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걸 떼라 하니까 우리가 뗄 수 없는 이유 아니면 내가 왜 우리가 붙였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떼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니까 나경원 의원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뭐 송석준 뭐 이런 뭐 저기 누구죠? 그 조배숙 네. 이런 분들 다 나가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임위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세워준 거는 사실상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드높여 주는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 예. 이게 그래서 좀 표현 자체가 너무 좀 무리가 있다 싶은데 이동학 치고 보시기에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는 발언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게 해도 지금 백래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저걸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격할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왜냐하면 여론을 등에 업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여론이 지금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저는 국회 품격이라든가 격조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럴듯한 뭐 이 주장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으실 거고 아마도 이런 장면들은 약간 실망스러운 대목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사과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 회의를 정회시키고 방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다 오후에 또 다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또 법사위에서 어떤 질의하고 응답하고 청문회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처음부터 다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약이 지금 무효한 상태로 가고 있어서 이런 전략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나경원 빼고 다른 사람 좀 집어넣어서 제대로 간사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를 정상화시키는 가운데 정말 건강한 이 논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지금 국민의힘 자체의 전략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근데 나경원을 뺄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이걸 빼면 민주당이 간사를 선임하는 걸 인정해버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날 수가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좀 두 당의 정치력이 어떻게 좀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백래시가 없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대감이 없으니까 백래시가 없는 거죠. 네. 기대감 자체가 없으니까 역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기대감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가담되어 있는 모든 여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사위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 선임했을 때부터 계속 야차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 동물의 왕국이에요. 예, 뭐 여기가 사실 법원 그러니까 자구 체계 심사를 맡고 있는 아주 주요한 상임위원회인데 지금 법사위가 법사위대로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루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으니까 역풍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평론을 들 수 있는 거고 선거운동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제 그 측면에서 보시는 이제는 거죠? 이제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게 되게 공식화 노골화되어 있고 또 나경원 의원도 지금 지방선거 나간다는 게 공식화된 상황에서
지지층을 향해서 또 혹은 뭐 당원들을 향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극단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오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국민을 만나면서 그때 자기 정치 논란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추미애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또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정치적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차기에 경기도지사를 할 건지 네. 국회의장을 할 건지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한테 졌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졌잖아요. 그게 왜 졌느냐?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벌일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드높일 것이다.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우원식 의장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준 건데 그러한 불신을 좀 불식시키고 본인이 여기서 뭔가 그 존재감을 보여서 차기의 정치적인 향로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법사위 지금 회의장에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를 노리고 있죠. 예.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노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서울시장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AI 녹취를 들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딸의 지지를 등에 업어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랬다가 지금 그게 유야무야 되고 비판이 많으니까 숨어 있잖아요. 예. 미어캣처럼 지금 동태만 살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영교 의원은 사실상 거기서 끝났다라는 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법사위가 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월 10일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겠다.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 만에 표결로 붙여가지고 부결시켰잖아요. 이러는 경우가 과연 있었느냐. 국회 관행에도 안 맞고 그동안 관례상에도 없었던 그런 작태를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의 구군되시는 분이 또 법 쪽에 계시다 보니까 그게 일이 좀 겹치지 않냐 이런 아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도 제가 드릴게요. 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하기로 한 게 9월 10일이에요. 네. 이 다음 주에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럼 9월 10일에서 그 다음 주 9월 17일 사이에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결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던 그럼요. 일을. 나경원 의원의 남편께서 법원장인 것은 이미 계속 있었던 사실이고 패스트트랙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원래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원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간사 선임해주겠다고 합의해놓고서 그거를 개딸들이 문자 보내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뒤집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나경원이 뭐 지금 재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합의해놓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치가 협상이죠. 협상이 깨졌으면 깨진 거예요. 네. 물론 그 태도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아니 협상해놓고 왜 이유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도 역시 계속 똑같은 거예요. 계속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거 안 나가는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세게 막 발언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어디 도지사, 시도지사 나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법사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검찰들이 얼마나 어거지스럽게 이 수사 과정을 세팅을 하고 또 그거를 불법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자기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목소리 좀 커지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기인 총장님 지금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가 커지고 그분은 원래 크셨어요. 그분은 원래 크셨고 그분 목소리 너무 듣기 싫어. 갑자기 커졌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크신 분이에요. 박은정 의원은 아마도 민주당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지금 워낙 조국혁신당이 뭐 가고 싶어하는 소리다. 네, 존재감 나 이렇게 있어요. 이재명을 지금 다 보고 있네. 있죠. 누구는 선거 지역구를 챙기려는 거죠. 그분은 입당을 저예요. 준비하고. 뭐 이것처럼 어쨌든 각자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예. 추미애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확실히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니 좀 선임을 해주면 좀 안 되나?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무섭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둘이 합쳐 11선이잖아요. 모든 국회의 관행과 관례를 다 알고 스스로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도 원래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법 관행도 본인들이 깨버렸고 그리고 위원장은 한 3, 4선 끼켜봐야 2, 3선 정도가 해야 되는 건데 6선이 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관행도 깨버렸고 물론 뭐 간사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법과 규정과 내부 지침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약속해서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관행들을 막 스스로 판판하게 깨는 거. 지금은 극렬 지지층이나 자기들을 바라보는 지지층한테 유리하고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 후과는 엄청날 거거든요. 앞으로의 정치가 계속 순탄하게 갈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갈 것이 이런 관행이 깨지는 건 그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선수가 쌓여 있으면 그 좀 국회 어른처럼 어른대로 행동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서영교 의원은 국회 배치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AI 그것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때문에 김의겸 의원 그때 고소했었거든요 민사로. 네. 근데 면책 특권을 깼었어요. 저 아마 최초의 사례일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뉴탐사인가 유튜버와 같이 합작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이 작용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번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로 열린공감TV한테 제보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요거 뭐 소송 법적 조치 들어가면 김의겸 의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면책특권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되고 근거도 없었다라는 그 의혹을 썼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사기전과 구범 그리고 내연녀 회칼로 협박해가지고 막 구속된 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뭐 공공연하게 검찰개혁 그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네. 전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의원의 자격조차 없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걸러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네.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영교 의원의 아드님하고 군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대변인님께서. 네. 서영교 의원의 아드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분들을 만나서 서영교 의원의 아들과 제가 군 생활을 같이 했다. 근데 그 자식은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네. 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인신 공격성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죠.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 이제 국감을 받을 때 김용판 의원이 뭐 돈다발 사진 들고 와가지고 조폭과의 뭐 유착설, 이거 조폭에 돈 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사진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물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본인이 자기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자기 책임성 하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났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이미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실드 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책임성 있게 나중에 이 뭐 진실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복에 뭐 제보가 계속 있다고 하고 전 정권의 뭐 어떤 민정의 어떤 고위직이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도 확인이 좀 불가능하죠. 일단은 제보자가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어쨌든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경원 의원은 초유일 아니에요? 투표한 거? 원래 호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무기명 투표? 네, 근데 원래 관행적으로는 각 당에서 그냥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다 그렇게 이제 이 추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투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제가 볼 땐 걸려요. 그래서 이번 아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12월 초까지는 아마도 다시 부의하기 힘들 겁니다. 안 된다는 다른 거죠? 사람 아니고서는 나경원은 다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가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걸린다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빨리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나경원 의원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계속 내세우는 것도 본인들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법마다 꼼꼼히. 그리고 장애투쟁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전략들이 제가 볼 땐 전부 다 좀 짠한 전략이에요. 그럼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을 내세웠고, 추미애 의원도 사실은 법사위원장 할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맞설 전략적 대상으로 나경원 의원을 선택했는데, 그러면은 나경원이 안 된다면 누가 해야 될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분. 지금 그럴 사람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투쟁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빨리 사죄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확하게 선 긋고 이제 국민의 바다로 나와야죠. 그거를 할 때
법사위에서의 싸움도 유의미하게 될 것이고 예, 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여러 싸움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아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안 돌아가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맞는 말만 코치를 하는 거야. 해주는데 왜 그러니까 코치? 동학이 형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예.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는데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최강욱은 간사를 했었나요? 했었죠. 그래요? 박범계 의원도 간사를 했었었는데 또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에이, 왜 이래 아는 사람한테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아니 우리 그러니까 다수 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이 당신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네 아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각 정당에서 선출됐었던 간사 후보 혹은 네. 위원장 후보를 존중했었던 그걸 판판이 깨고 있으니까 그 관행, 그 원칙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만약에 공수 교대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입장이 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입장이 됐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라고 할 거예요? 야 국민의힘이 어떻게 간사 선임에 이렇게 개입하느냐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치적으로 거잖아요. 이제 밀려가겠지. 그러면 이게 밀려가겠지. 지금 이 임기가 2년인가요? 몇 년이죠? 원래 위원장. 임기 2년이죠. 예. 전반기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임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1년 좀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우리 법사위가 이렇게 파행으로 지속되는 것을 계속 봐야 됩니까? 그건 추미애 위원장에게 달려 있죠. 근데 어차피 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안 된다면서요. 이제 12월 중순 넘어가서 그때 다른 사람으로 하면은 이제 대강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게 또 예언 하나 할까요? 예. 국회 법사위 후반기 예. 남은 임기 2년 분명히 또 민주당이 위원장 한다고 할 겁니다. 100% 한다고. 그렇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그럼요. 당연하다. 이게 그럼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다 법대로 해 이제 법대로. 아니 옛날에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방어 권한이다. 이러면서 법사위원장 달라 그랬어요. 맞지. 그래서 당시에 법사위원장 줬습니다. 한나라당이. 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그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어서 부결시키고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은 그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게 이게 양심적인 정당입니까 이거? 3년 전에 보면 김도읍 위원장이 그 법사위원장 하실 때 예. 모든 것에 대한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똑같아요. 아니 3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국회 내 소수당이었잖아요. 그럼 원래 관행대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가져간 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간 것은 예. 국회 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무너뜨리고 어긋나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나경원 간사를 계속 밀 거다. 아니 나경원을 계속 밀 거다. 제 생각에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법사위원장 탈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탈환할 거예요? 간사도 해결을 못.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아니 머리를 해결하면 꼬리는 다 따라오죠. 관용과 배려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을 예. 야당이 해야 되는 건데 보수가 바본 게 왜 그때 내줬냐고. 그때 내줄 때는 민주당이 아유 고마워요 역시 관행을 잘 지키네요 그러는데 본인들이 집권하면은 아 우리 위원장 내가 해야 돼요 그런 관행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정치를 매우 좀 경직하게 만드는 경직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관행이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 그러네요. 어쨌든 네, 국민들께서 많이 피곤해하십니다. 너무 피로해하시고 실망감이 크십니다. 이 그래요, 법사위원회가 국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법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왔어요. 이게 법사위원회가 제대로 좀 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주제를 좀 넘겨볼게요. 지금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갑자기 섭외가 되신 거라서 11시 25분에 조금 빨리 나가셔야 돼서 이제 그건 미리 말씀 양해를 드리고요. 이제 요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정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3,400선을 돌파했고요. 청년 일자리 4만 개가 창출됐고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하면서 이 긍정적인 경제, 민생,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 왜 떨어질까? 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혹시 최근에 있었던 강유정 대변인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 등이나 여러 가지 파동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요거 지지율 얘기 좀 해보죠. 말씀 주십시오. 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53%, 국민의힘이 43.6%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0.1%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44.2%가 됐고 국민의힘이 2.2%가 올랐네요. 38.6%. 이렇게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어필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은 왜 떨어졌죠? 아니죠, 민주당 0.3 떨어졌다. 0.3? 우리는 0.1 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아니, 이게 이제 국정운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운영. 국정운영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1.5가 좀 하겠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왜 떨어지는 건지. 하나의 요소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네. 저는 지금까지 누적이 됐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00일을 간 넘었는데 네.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그 국회에서 주식 차명 거래하다가 걸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국 그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윤미향 씨 예. 이런 분들을 사면하고 하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커졌고 예.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놓으면 잘할 줄 알았더니 독재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거의 나치 친위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에서 찾아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러한 작태부터 멈추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회복의 그 우선순위다라고 네. 보고 그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취임 100일차 그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역대 3위다. 김영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위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기사에. 근데 우리가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탑 2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그 탑 2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음. 취임 초의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얼마나 안정되게 이끌고 가서 국민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내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잃고 오로지 오히려 그 정권을 내주는 길만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동욱 씨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목소리를 좀 내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2주 전쯤에 3주 전인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조용한 개혁이 좋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해가지고 뭔가 일을 더 뭔가 그르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유능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게 실제로 일을 해내는 것,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조용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단의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일정 부분 이제 뭐 그러니까 중도 보수 측에서 볼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에서는 저걸 조금 거친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요소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뭐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뭐 유엔 가셔서 이제 연설도 하실 테고 그다음에 2차 소비 이 또 쿠폰인가요? 그 지원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렇다 혹시 보면 대통령께서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시끄럽게 개혁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유능하게 어쨌든 그걸 능수능란하게 근데 좀 능수능란이 해야 되는데 들댔다. 그게 조금 거친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조금 깎인 게 아닌가? 저는 요인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 있는데 이기현 총장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60% 가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가까이 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에 좀 동감하십니까? 일단 그 추이를 보면 긍정 평가의 하락폭이 1.5인데 부정 평가의 상승폭이 2.5다. 네. 그러니까 긍정의 하락폭보다 부정의 상승폭이 더 높다라는 거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사가 아마 15일부터 19일까지일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15일, 19일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정치적 이슈, 네. 정부와 연관된 이슈라고 하면 그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원칙적 공감, 네. 이 강주영 대변인이 가장 시끄러웠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여야가 나뉘었고 또 여러 이제 분파와 정당에서 강유정 대변인 해임 내지는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좀 투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위헌이다라든지 대법원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 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요 핵심 지지층 내지는 큰 구다리는 네.
계엄과 내란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과 관용과 절제로 국정 운영을 책임할 명분이 있다. 뭐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그걸 잘 집행하라고 대통령이 출범하고 그렇게 뽑아준 건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한미회담도 그렇지만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뽑았었던 그 목적과 취지와는 좀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물론 뭐 다른 것들이 신주호 대변인 말씀처럼 좀 축적되어 왔던 것도 있지만 예. 아마 15일 19일에서는 그게 가장 좀 크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이 나오시는 말인데 그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 청문회를 하는 형태를 또 보여주게 되면 혹시 뭐 대법원장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는 게 막 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의 그런 센 질타 방식 뭐 그 돈 봉투 띠지 어떻겠어요? 막 가져갔어요,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있어. 버린 거 맞잖아요. 마이크 꽂았는데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대법원장을 향해서 할 때 이게 그러면 나중에 지지율 어떻게 될까? 아니 일단 대법원장이 그 청문회 안 나오실 겁니다. 네. 나오시는 게 국격에도 안 맞고 또 나가봤자 민주당 의원들이 카메라 한 번 더 띄워보려고 온갖 그 망언을 또 펼쳐놓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회초리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유가 없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땡강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대법 선고 기일을 빨리 잡았을 적에 네. 민주당 인사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죠. 네. 이재명 후보님께 무죄 확정을 내려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이라고까지 했어요. 2시 전에. 그런데 막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자마자 네.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합니다. 그럼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 확정했다면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났었을 때 네.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뭐 그럴 가능성이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뒤집을 거면 180도 뒤집을 거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심리를 끝냈어요. 7만 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7만 쪽을 그 열 몇 사람을 7만 장을 그걸 어떻게 복사해 줍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봤다 그래요? 그러면 로그 기록 내세요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망가졌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일단 열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대법원장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치 싸움으로 들어와 버리는 순간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가겠죠. 그러면은 네. 증인 채택을 해도 네. 안 나오는 거는 본인 자유인가요? 아예 안 나올 수 있어요?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네, 본인은 무시할 그렇죠. 수 있는데 본인은 예, 그렇게 또 하겠죠. 민주당에서 고발하겠죠. 그걸 고발을 청문회 한다. 불출석으로 고발할 수 있고 또 처벌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또 예. 강제 구인도 할 수 있죠. 국회 저기 사무직원한테 시켜서 이거 구인장 발부할 네.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럴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견제 네. 원리에서 다 그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 수장을 그런 네.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예, 사실 데리고 온다는 저는 게. 압박 정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2심에서 무죄 받고 했을 때 최욱이랑 매부쇼 등에서 막 우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러니까 무죄를 짐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 이거 무죄를 짐작하겠지만 로그 기록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의심이 없었었거든요. 왜냐? 나한테 내리는 무죄는 정당한 판결. 그렇죠. 나한테 내리는 유죄는 대선 개입. 이런 지독한 아주 그냥 비릿한 그런 내로남불의 DNA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비릿한까지 물론 뭐 동학이 형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동학 대변인이 그런 건 아니, 최고위원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본 DNA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떠한 대법원 심리에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심의 자료를 6만 페이지 다 읽어보는 대법관들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법률심이기 때문이에요. 적용된 법리에 오인이 있는지 혹은
해석의 오류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물론 1, 2심은 사실심이라서 자료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여야 경향성이 있는 대법관들이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 논리 이제 판판이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끝이 그때 아니었었어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법으로 돌려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대법원은 또 다시 그 확정 판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례적인 빠른 판단이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빠른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례적인 이상한 환경이었잖아요. 대통령도 5개 재판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미 1심에서 징역형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네. 동료 부하 직원이 자기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대통령 후보는 아마 역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수많은 녹취와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대통령 후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들과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만약에 대통령 후보 당선이 되면 그때 판결을 해도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두 단계가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판결을 하자라는 판단이 있었을 건데 저는 그게 사법부의 핵심적인 어떤 판단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전 그걸 예. 존중합니다. 근데 그걸 존중해야지만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당은 그냥 내 진영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으니까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 청문회 데리고 와서 조리돌림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죠. 옳지 않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따져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법관들이 보기에 유죄다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럴 거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부릅니까? 10명 대법관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청문회 부르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를 일단 유포해 놓고 예. 그거를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상을 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미지 추락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런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 목적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손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회 독재를 멈추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이 뭐 그쪽 진영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판사는 완벽하다라는 전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거든요. 견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고 이게 완벽할 수도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앞뒤로 정황이 너무나 의심이 가는 정황 그리고 신뢰가 스스로가 붕괴되는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심리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하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0일이 넘어갔어요. 3년 이상 다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 이틀만 했습니다. 이게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를 네. 아주 상대적 개념인 선거법 알았냐 몰랐냐 했냐 안 했냐 네가 그렇게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아주 상대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대선 후보를 날리는 개념으로 이 판결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리고 633 원칙이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천명해 놓고 앞에 6도 안 지켜지고 3도 안 지켜졌는데 느닷없이 그 모든 걸 다 지키겠다고 마지막에 이 3개월을 자기네들이 줄여가지고 한 달로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유독 그랬을까? 이 사건만 그렇게 했을까? 예, 어쨌든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짧게 예. 말씀드리면 네, 말씀 그 이제 뭐 주관의 영역이라서 그걸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데 주관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행위의 영역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은 것은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공공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런 공적인 연수 상황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유죄 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인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압박해가지고 뭐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때 국토부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발언한 거거든요. 직무유기라는 건 형사법적 범죄잖아요. 국토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인 거죠. 객관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온 거고 대법원에서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거고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 방에 와서 몇 번이나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었었고 네. 정말 열심히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손절당하고 모르는 척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 열 때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에 목 매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도시개발공사 예, 내에서 예.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니 본인과 함께 일을 했었고 또 직접 그 골프도 쳤었고 해봐야 11명인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데 대장동 다 덮어 씌우니까 나중에 모른다. 이걸 그냥 주관적 영역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인가? 또 심지어 그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어떤 핵심 키맨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냥 나중에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범죄를 일으킨 공범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배척해야 된다는 논리인 건데 그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633 지켜지지 않았다. 왜 안 지켜졌는데요? 그때 이재명 야당 대표가 저 선거 때문에 재판 못 나가겠어요. 공시송달 일부러 늦추겠어요. 저 그냥 변호인 사적 변호인 안 쓰고 국선 변호인 쓸게요. 그렇게 늦춰가지고 2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1심부터 벌써 1심에서 2년 6개월 633 원칙 깨졌으니까 2심과 3심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왜 안 받아들이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이게 견제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제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형한테 불리하니까 이걸 배제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전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정치권의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정치를 더 올바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많이 활용들을 해요. 그래서 재판 기회를 늦추는 건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이번에 그 빠루 사건 그거 판결 받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6년이요. 6년 그러니까 계속 끌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자리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여야 불문 좀 있는 거여서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서 이재명 국정 지지율 하락 이런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때는 아마 조희대 대법관을 뭐 청문회에 초청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모실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이게 또 국민들께 어떤 다른 반감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